우리 해양안보의 구축함의 시대를 연 KDX-1 사업. 그 경험을 이은 KDX-2 구축함은 종합전투체계를 통한 구역방어체계까지 갖추게 됐다. 이제 함정과 함정이 싸우는 개별전투 시대에서 여러 대의 함정을 한 몸처럼 지휘할 수 있는 전대작전이 가능해졌으며 해상뿐 아니라 지상과 공중까지 그 작전 범위를 넓히게 됐다. 순수 국내 기술로 이루어진 최초의 구축함 건조 사업 KDX. 그 첫 출발인 광개토 대왕급에 이어 충무공 이순신급이 달성한 본격 대양 해군의 전력. 우리는 왜 그리고 어떻게 첨단 기동전대의 시대를 열어가게 됐을까? 대한민국 구축함 개발의 산증인들과 함께 KDX-2 사업의 의미와 과정 그리고 성과에 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KDX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충남대학교 함정시스템연구센터의 정재수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수입니다. KDX-2 함정을 역임하신 김진영 제독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영입니다. 우리나라 함정 전투 체계 개발을 이끌어오신 삼성전자의 최무순 전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무순입니다. 마지막으로 함정 설계 전문가이시죠. 카이스트의 나양섭 교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영섭입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KDX-2의 전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KDX-2 구축함은 우리의 주적인 이 북한 해군의 함정과 비교해 볼 때 그 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시작 전에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우리 김재동님께서 조금 평가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이미 아시는 것처럼 KDX-2 충무공 이순신함급 구축함은 이름 그대로 많은 명성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아덴만 여명의 작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작전에서 보듯이 전자전, 대수상함 작전, 헬기 작전 등 다양한 능력은 북한의 수상함정과는 사실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예. 연안 위주의 소형 북한 잠수 함정에 비해서 모든 전투 능력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배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높은 파도에서도 우리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작전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전투 체계를 포함해서 그야말로 최신 그 장비들이 탑재가 됨으로써 북한에 있는 함정들의 그 단순한 영한 방어보다도 좀 더 먼 바다에서 국익을 보호하고 적을 탐색, 격침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골고루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연안뿐만 아니라 이제 대항 작전까지도 이제 갖출 수 있는 그런 것들 구비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순신급 구축함이요, 이 북한의 해양 도발을 막고 여기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네, 상당히 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북한의 그 해양 도발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연안 방어적 능력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북한의 수상함정보다는 우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북한의 수상함정보다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북한의 잠수함의 능력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SLBM까지도 잠수함에서 발사를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해상에서 가장 어려운 작전이 뭐냐라고 물을 때 모든 해군 장교들은 잠수함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잠수함 작전은 상당히 어렵고 더 첨단화된 그런 장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KDX-2 함정에서는 일단은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 항상 바다를 초계하고 있는 P3C 항공기 같은 해상 초계 항공기와의 협동 작전을 충분히 능력을 갖춰서 작전을 하고 있고요. 또
KDX-2에는 두 척의 링스 헬리콥터를 싣고 있기 때문에 헬기를 이용해서도 바다에 있는 잠수함을 탐색하는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배 자체에서도 두 가지 종류의 탐지 센서, 즉 소나라고 하는데요. 능동형 소나와 수동형 소나를 가지고 항상 그 북한의 잠수함을 저희가 탐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확장된 대공 방어 능력, 대공 공격 능력, 즉 SM-2 미사일을 이용해서 약 거의 150km권의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다 보니까 해상으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에 대한 요격, 또 필요시에는 육지에 있는 항공기도 충분한 사정거리 내에서 요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상까지 공격할 수 있는 함대지 미사일을 보유함으로써 이제는 다양한 입체 작전 능력을 가지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을 저희가 억제하고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나 교수님, 우리가 KDX-2부에 이제 최초로 국내 이제 스텔스 함정 설계 기법이 이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법이 적용됐습니까? KDX-2에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좀 미흡한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에 가서 우리가 기술을 좀 배워왔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배우고 그 당시에 해놓던 그런 프랙티스들이 지금도 쓰고 있죠. 그 기억이 새롭고요. 그래서 KDX 함영에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좀 날씬하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RCS, 그러니까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겁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그럼 왜 줄이느냐? 배를 안 보이게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RCS를 줄여가지고 적 함정으로부터 또는 적 비행기로부터 배를 잡았을 때 아주 더 적게 만들어서 어떤 그 연안에 들어온다든지 또는 뭐 다른 배하고 있을 때 마치 우리 큰 배가 조그만 어선이나 소형선으로 오인시키기 위한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날라오는 레이더 반사로 날라오는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한 건데요. 그걸 위해서 KDX-2는 우선 그 함형 자체를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를 어떤 단순하고 경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 선체하고 밑에 함형 선체하고 위에 상부에 있는 선체도 일단 경사를 최대한 쳤습니다. 근데 경사를 지면은 승조원들한테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경사를 져서 이 사장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한 경사를 줄이려고 그러고. 근데 스텔스 쪽에서는 더 줘야 된다 해가지고 상당히 그 적점을 찾았는데,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경사도 줬지만은 함 외부에 나타나 있는 기존의 그 함정들이 있었던 그 작은 장비라든지 사제들이 안 보여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안으로 가능한 숨겼고요.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거는 그 장비 자체도 형상을 변경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스텔스를 위해서 이제 어떤 거 있어야 되냐면 적 미사일로부터 우리 배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 미사일이 레이더를 쫙 해서 배를 쫓아오다가 마지막에는 미사일이 어떤 걸 하냐면은 그 뜨거운 핫스팟이라고 그러는데 뜨거운 배 부분을 어떤 호밍하는, 그래서 격파시키는 그런 적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KDX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우리 그때 당시로서는 그럼 배에서 어디가 제일 뜨거우냐? 지금 연돌이죠. 우리 같으면 이제 굴뚝에서 많은 이제 나오는데 그게 제일 뜨겁고요. 그 다음에 배 표면도 마찬가지 기관실 가까이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연돌로 나오는 굴뚝을 우리는 적외선인 중적외선이라고 그러고 표면에 있는 것을 원적외선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위해서 강제로 굴뚝 속에다 물을 뿌려가지고 차가운 공기를 불어서 막 섞어가지고 공기를 낮춥니다. 그 다음에 배 표면에도 물을 뿌려가지고 낮추면은 어떤 현상이냐면은 미사일이 날라오다가 그 순간에 우리가 미사일을 IR을 적외선을 더 큰 함정보다 더 큰 것을 다른 쏴버리면 그러면 그거를 쫓아가는 거죠. 영화 속에 보시는 것 같이. 그 당시에 설계할 때 굴뚝의 폐기를 굉장히 낮은 온도로 했는데 그 당시에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5단계까지 있었다, 4단계까지 있는데 우리가 5단계까지 넓혀서 그래 적용한 그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잠수함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은밀하게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잠수함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물 밑으로 들어가는 소음을 줄여야 되겠죠. 소음을 줄이려면 그 범인이 누구냐?
크게 보면은 기계에서 소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엔진이라든지 그다음에 리덕션 기어라든지 그러니까 감속 기어라든지 그런 펌프에 대해서 소리 나는데 그거를 과감하게 엔진이나 감속 기어를 더블 레지던트 마운트 이중 탄성이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흔들어도 고정되지 않은 플렉시블 마운트를 설치해서 과감히 줄였죠. 그리고 특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걸 생각을 못 했었는데 프로펠러에 내는 소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프로펠러에서 소음을 내면은 그 프로펠러가 많은 하중을 받고 빨리 돌면은 프로펠러 표면에 있는 증기압이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캐비테이션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잠수함이나 어뢰한테는 쥐약입니다. 어뢰가 그걸 쫓아가서 맞추고요. 그다음에 잠수함에 그걸 시끄러운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었죠. 그다음에 프로펠러에 어떤 제한 사항을 둬가지고 이만큼 시끄러워서는 안 된다 해서 낮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KDX2도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했지만은 그 당시에 그 이후로도 프로펠러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해군과 연구소와 다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독자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으로부터의 탐지를 막을 수 있는 열, 빛, 소리를 어떻게 감출 수 있을 것이냐라는 스텔스 기법이 이제 KDX2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좀 이게 작동이 좀 됐군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영석 교수가 이야기한 그 여러 가지 설계 기법이 KDX2에서 아주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건 사실인데 사실은 KDX2에만 적용된 건 아니고 또 그 이전부터 계속 발전을 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시간이 갈수록 이제 계속 그 기술 발전하기 때문에 단계가 높아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KDX2보다 3는 또 뒤 나왔기 때문에 2에 적용했던 거 플러스해서 또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고 1에 적용했던 거 플러스해서 2가 발전하는 거지 2만 된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함정의 무기와 탐색 장비 모두 최첨단으로 발전한 21세기. 전 세계 모든 해군이 갖고 싶어하는 궁극의 함정은 유령선일 것이다. 엄연히 존재하지만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적의 함포와 미사일은 물론 각종 탐지 전파마저 빈 공간처럼 무력화시키는 유령선. 그 초현실적인 전략을 실천하는 기술이 바로 스텔스다. 함정의 스텔스 기능은 적의 레이더나 적외선 탐지기, 음파 탐지기에 노출되지 않는 기술을 말한다. KDX2 구축함은 이전에 제작된 국산 함정들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스텔스 기능을 장착하고 있다. 먼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축소해 적이 아군의 구축함을 소형 함정이나 어선으로 오인하도록 교란하고 함정에서 발사되는 적외선 온도를 낮춰 적이 발사한 유도 미사일의 열 추적 기능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또한 수중 방사 소음 감소 기술로 함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을 차단해 아군 구축함의 위치는 물론 존재 자체를 감출 수 있다. 이런 스텔스 기능은 함정뿐 아니라 육해공 모든 곳에서 현대전의 필수 조건으로 꼽힌다. 적외선과 레이더 전파를 회피하는 스텔스 전차는 주변 환경 속에 완벽하게 모습을 감추는 투명 전차 혹은 카멜레온 전차로 발전 중이고 미국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항공기 분야의 스텔스 기능도 우리나라를 포함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이렇듯 현대전에서 스텔스는 특수 기능이 아닌 기본 기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방위산업 선진국들은 더욱 완벽하게 모습을 감추는 차세대 스텔스 기술을 경쟁적으로 개발 중이다.
KDX2 건조와 함께 우리 방위 산업은 스텔스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함정의 전투력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선진국 수준의 방위 산업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KDX2 구축함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무님, KDX2 개발은요, 해군의 전투 체계 개발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좀 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좀 뒤에 가서 더 좀 알아보기로 하겠고요. 함정 개발사에서 갖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 한쪽적인 어떤 정의가 있을 텐데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KDX2 이제 전투 체계는 대한민국 이제 해군 최초의 이제 연구 개발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연구 개발 사업의 하나의 시발점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뭐 PKX, LPX, 그 FFX, FFK, 그 뭐 독도함 뭐 이런 것들이 그 후속으로 KDX2 전투 체계가 이제 교두보가 돼서 이렇게 시작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전투 체계 의미에서 보면은 해외 이제 도입 장비에 의존을 해오던 이제 전술 운영 개념이 사실은 한국 해군의 작전 운영 개념에 맞게 이렇게 이제 한국형 전투 체계의 시발점이 됐다. 이렇게 이제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의 전장 운영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대응 시나리오에 맞는 최적화된 장비 탑재, 뿐만 아니고 이제 거기에 맞는 전술 운용 소프트웨어를 우리 손으로 스스로 이렇게 제작, 이렇게 해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약간은 전술 작전 운영에서 볼 때 한국화되지 않는 그 비효율성이나 기타 이런 걸 좀 떠나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비용도 효과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이런 그 무기 체계가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요, KDX1하고 KDX2의 전투 체계의 성능도 좀 차이가 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KDX 이제 1과 이제 비교했을 때 그 KDX2의 이제 전투 체계의 이제 특성이 몇 가지로 이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함정에서도 그렇지만 전투 체계도 당연히 이제 그 체계 생존성에 대한 것들을 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KDX1도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 대부분의 그전 그 함정 체계들은 중앙 집중식으로 의사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고장이 나게 되면은 모든 게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산식으로 임무를 이렇게 많이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장비가 고장이 나더라도 특정 그 장비에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살아있는 장비를 가지고 테이크오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한 거예요. 다중위험 및 이제 복합적 상황에서 이게 그 강력한 지휘 통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전투 체계의 특성을 이제 보완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층 방어나 여기 이제 지역 방어 개념을 이제 교정 기능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보면은 첫째는 이제 교정 기능을 하려고 하면은 탐지 기능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탐지 기능은 자한 방위 능력에 있는 것 외에는 다른 함정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완할 수 있도록 KNTDS라는 한국 해군 전술 통신 체계, 그걸 통해서 다른 사이트로부터 이렇게 데이터를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함에서는 농렌지 레이더라든가, 그다음에 중간 규모의 MW08 레이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제 그 항해 레이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CIWS라는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그 레이더라든가, 기타 레이더 자체도 이제 레이어드 그 개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또 교전하니까 이제 무장 체계도 아까 말씀하신 SM2에 이제 150km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건, 램, 그다음에 골키파 뭐 이런 여러 가지 체계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KDX2에서는 이제 성조원들에 대한 이제 운영 능력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기록을 하고 그걸 다시 이제 리플레이 시켜서 이제 분석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기능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 교전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함정 자체에서 이게 온보드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전쟁을 모사할 수 있도록 온보드 트레이닝 그 컨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KDX2의 이제 대표적인 전투 체계 특성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전투 체계 특성을 집어넣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자체 그 방어에서 당연히 자체 방어하고 구역 방어가 이렇게 함정이 이제 기능이 향상이 된 거고요. 단위 함정에서 당연히 이제 플래그십하고 이제 NTDS가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SM2 같은 경우는 교정 능력이 동시 8발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대공 표적이 8발 올 때 타임 스케줄링에 의해서 그걸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그 SM2AW 같은 경우는 수직 발사기 이제 버티컬 논척뿐만 아니고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스케줄링 할 수 있도록 웨폰 디렉터 시스템, 그 WDS라는 것들을 이제 집어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이제 미술 개념이 파이어 포겟 개념이 아니고 그 이제 종말 단계에서 이제 일루미네이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CWI 이런 것들이 그 SM2AW 그 컨셉으로 새롭게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그렇게 했고, 아까 그 말씀하신 이제 능동형 그 소나 그거 하기 위해서 타스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방해를 하기 위해서 TACM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탑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KNTDS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연합 작전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에 자함 위주로 이렇게만 했습니다만은 NTDS를 통해서 뭐 지금은 몇 개입니다만 그때 당시는 50여 개 사이트에서 받는 그 표적 정보나 여러 가지 그 지휘 정보들을 동시에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연히 이제 그걸 통해서 했고, 그거를 종합적 상황 도시를 하기 위해서 상황실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낮은 스크린 그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해서 그 충분히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뭐 이렇게 그 하푼도 그동안 이제 직도에 배우다가 한국에서 개발한 그 KSSM이라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굉장히 그 큰 성과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전투 체계에서는 그동안 이제 국산 개발 제품과 성능이 향상된 제품이 이제 다 이렇게 실리게 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전투 체계 개발이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 교수님은 좀 더 보충 설명 있으세요? 설명을 들으니까 예. 옛날 생각이 나서 좀 보충 설명 드리면요. 예. 조금 전에 전투체계 있지 않습니까? 군함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쟁이 일어나서 피격을 당했을 때 배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를 4개나 5개 토막으로 썰어서 한 곳에 피격을 당하더라도 전기 따로, 어떤 신호 따로, 뭐 공기 따로 다 별도로 독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체계에서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대로 옛날에 전투체계가 중앙 집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포가 맞으면은 다 케이블이 끊어져서 못 쓰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분산식으로 만들어서 어느 한 곳에 깨져더라도 대가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고, 극한 상황에서 한쪽이 더 화생방에 걸리더라도 다 이렇게 공기도 따로 이렇게 불어넣어서 하고요. 그게 어떤 함정에서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비도 2개씩 만듭니다. 중요한 것들은. 그래서 하나 깨지더라도 살아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배가 커짐으로써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좋게 돼 있었던 거죠. 특히 전투 체계에서 큰 성과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 현역에 있을 때 전투 체계 사업 관리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 전무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면은 KDX2의 전투 체계가 완벽하게 국내 개발이 됐느냐? 그건 아닙니다. KDX1에서 2로 성능 개량이 됐어요. 사실은 KDX2는. 그래서 그 성능 개량 부분을 우리 삼성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 전무님은 그걸 연구개발하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완벽한 연구개발은 아니었고 성능 개발 부분을 삼성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국내 전투체가 완벽하게 연구개발이 된 것은 독도함부터예요. 독도함 전투체계부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개발했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예. 센터장님, 이제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KDX2는 무기 체계와 이제 장비 구입 방식에서도요, 이전 함정 사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었는데, 그렇게 좀 바뀌게 된 배경, 이런 부분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좀 주시죠. 예, 사실은 제가 이것은 제가 사업과장하면서 제가 주도적으로 좀 제도를 바꾼 내용인데요. 예. 뭐 지금 생각해도 아주 잘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면은 KDX2 사업 이전까지는 그 함정에 탑재되는 장비들을 척 단위로 구매를 했습니다. CG함 구매하고 그 다음에 2번함, 3번함, 4번함 이렇게 한 척씩 구매를 했어요.
그 이유는 배를 그 제도적으로 배를 척 단위로 승인을 했어요. 국방부에서 건조 승인을. 그러다 보니까 한 척씩만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KDX2가 6척인데 그게 탑재되는 장비를 6척분을 동시에 합동 구매를 하면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런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어가지고 한 척 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장비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 과정을 하면서 그 한번 그 비교를 해봤어요. 6척을 동시에 사는 경우와 한 척분씩 사는 경우에 그 가격 차이가 얼마나 될 것이냐. 정말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약 1,000억 정도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그 탑재되는 장비는 통합 구매를 하자. 하고 이제 가서 국방부에 건의를 했는데 국방부에서 처음에 반대했어요. 그 이유는 이게 앞으로 건조될 함정은 그런 예정일 뿐이다. 예정일 뿐이기 때문에 그게 간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죠. 승인이 돼야 가는 건데 예정된 그 물량을 어떻게 먼저 구매를 하느냐. 그래서 돌아왔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뭐 자료를 보완해가지고 다시 갔죠. 그래서 데이터를 딱 내놨습니다. 이게 1,000몇 억이 전략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이거는 그 제도상으로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왜냐면 뭐 승인을 6척을 어째 그 6척을 짓는다는 게 계획이지. 그 해골 꼭 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딱 나오는데 이원영 장군이 딱 잡더라고요. 언제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분이 지금 제 생각은 뭐냐면은 실무자가 중요한 때인데요. 실무자가 와서 1,000몇백억을 줄이는 계획을 갖고 왔는데 사업조정관이 예를 들어서 반대했다. 이런 문제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분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또 아이디어를 내서 그러면 중기 계획부터 바꿉시다. 중기 계획부터 바꿔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통합 구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통합 구매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서 제가 사업과장 하면서 아주 그 예산 절감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대표적인 사례로서 제가 뭐 저 잘한 것지만 소개를 좀 드렸고 저 잘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뭐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정말 실무자들의 정확한 계산으로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이제 정책 결정하는 입장에 있어서도 그걸 또 과감하게 또 정리가 됐고 해서 결국은 이제 국익 차원에서도 크게 이제 이익을 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이제 또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KDX2에서 이제 국내 최초의 이제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여기 이제 그 탑재하는 과정이 있었었는데요. 이 과정도 또 만만치 않고 또 어려움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입니까? KDX2에 지금 제가 처음부터 SM2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사실은 SM2를 도입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KDX2 전투체계는 KDX1 전투체계를 기반으로 성능을 개량해서 가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SM2가 KDX2에 이렇게 도입이 되면서 전투체계에 많은 성능 개량 요소가 발생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업 계획을 할 때 사실은 그렇게 많은 성능 개량 요소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미리 못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집행 과정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때 이제 그 전투체계 제작사가 영국의 BAE 세메사인데 성능 개량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기 모를 정도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거 100억이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뭐 1,000억, 2,000억 이렇게 요구를 하고 우리 뭐 최정문이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미 해군도 SM2 연동비, 전투체계 연동하는 비용으로 또 엄청난 또 돈을 요구하고 그래서 그 가격 통제하는데 엄청나게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투체계하고 SM2 발수체계하고 이게 연동이 돼야 KDX2 그 함정이 제대로 이제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투체계를 하는 BAE 세마사하고 미 해군하고
또 우리가 이제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하고 그 3자 그 기술 협의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물론 뭐 출장도 가서 하기도 하고 또 미해군이 와서 하기도 했지만은 그것까지는 부족해가지고 그 당시까지는 국제 화상 회의가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장비도 없었고 그래서 매 2주에 한 번씩 저희들이 국제 화상 회의를 했어요. 미해군 BSMI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장비가 그때는 없으니까 다행히 그 대전에 전자통신연구원이 있었어요. 그 전자통신연구원이 좋은 그 당시까지는 가장 좋은 화상회의 장치를 갖고 있었는데 그거 빌려가지고 2주에 한 번씩 가서 화상회의도 하고 뭐 하여튼 기술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해군 물론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과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실무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우리 삼성도 같은 파트너로서 삼성이 이제 국내 성능계량 주관 파트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죠. 초기에 우리 삼성 직원들이 우리 해군본부 조함단 저희 사무실 옆에 파견이 됐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한두 달 했나요? 합숙했어, 합숙. 기술 검토를 합숙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하나 기억이 나는데 합숙을 11시, 12시까지 이제 일을 하는데 그때 책임자가 최전무님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11시쯤 됐어요. 못하겠다, 이거 일. 너무 해군에서 허란 일이 많다. 우리 못하겠다고 나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백지를 냈어요. 앉으시라고. 못한다고 쓰세요. 삼성은 이 사업 포기한다고 써라. 결국 안 쓰더라고. 그런 일화까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SM2와 전투체계 연동 문제에 우리가 함을 건져온 사람도 물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걸 우리가 슬기롭게 잘 이렇게 해결했기 때문에 KDX가 그렇게 훌륭하게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한 스토리 뒤에는 항상 어려움 많았던 그 고난의 시기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또 삼성에서 또 그 당시를 좀 회고하는 입장에서 웃으면서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절박하게 또 잘 극복하고 나왔기 때문에 또 오늘의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2011년 11월이었죠. 우리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화성 화물선의 이제 선원들을 구출해내는 이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세계의 여론들이 우리 해군의 뛰어난 이 작전 능력에 찬사를 보냈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요. 이 작전에 KDX-2의 6번 함이었죠. 최영함 함도 투입돼서 활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투함을 평가해 나가는 실전에서 이렇게 활약했던 사항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이것만큼도 좋은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요. 나 교수님, 네. 우리 그 당시에 이 제영함의 성능, 기능 어땠습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그때 정말 그림 같은 작전이었고 정말 멋있었습니다. 한 차의 오차도 없이 정말 얼마나 많은 연습을, 제가 알기로는 그 하기 위해서 STX에서 큰 상선을 빌려다가 연습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또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정말로 그 아덴만에까지 우리 배가 가서 거기에서 어떤 작전 사령부를 차린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작전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그 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 자체. 보통 그 어떤 지휘 본부를 차리려면요, 많은 인원과 그다음에 지휘 체계와 통신 체계와 그런 게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준비를 했었고, 그 작전을 위해서는 특수부대도 많이 싣고 가야 되죠. 그래서 많은 여유 인력도 실을 수 있는 게 돼야 되고요. 그 무엇보다도 어떤 작전에서도 그 항구로 들어가지 않도록 독립된 작전을 위해서 기름 탱크도 커야 되고 음식도 많이 수려야 되고 그런 모든 장기 작전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 같고요. 특히 그 전투적에서 잘 만들어졌지만 적의 탐지 능력, 그다음에 정확한 광학 장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서 아차하면 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특히 그 헬기를 2대나 싣고 와서 어떤 위험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됐고요. 그다음에 이 KDX-2는 아주 적지만 파도를 가르는 빠른 단정이 있습니다. 그걸 항상 준비해 가지고 은밀하게 적에게 가까울 수 있는 그런 했고요. 그래서 테러에서 그다음에 원형 작전으로서는 정말 좋은 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제가 또 서운한 거는 정말 잘 이렇게 온 국민의 찬사를 받았는데 배를 잘 만들었다라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불 속에서 혼자 웃었습니다. 뛰어난 성능의 함정을 건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저희가 이제 다루는 방위 산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이 기술 자립이라고 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게 좀 한번 이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 교수님, 그런 측면에서요. 이 KDX-2 사업을 통해서 이 기술 자립의 성과는 어느 정도였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기술 자립이란 말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기술이라는 것은 얼만큼 가지고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당시에 KDX-2를 설계했던 때만 해도 1990년 초니까 사실 상선 쪽에서는 상당히 기술 자립을 가져왔어요. 근데 군함은 사실 상선에 가까운 겉모양은 만들었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군함에 정말 전투하기 위해서 막 깨지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발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실증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그 전투를 위한 고도의 전투 함정으로서의 그 생존성과 그다음 요소 기술들, 전투 체계 기술들 이런 것에 대해서 융합된 어떤 체계 통합 기술 같은 게 그렇게 많이 발전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KDX-2를 설계함으로써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맛보고 그걸 우리가 한번 다시 시작한 어떤 결합한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 기획만 해도 우리 국내에서는 그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사업이나 그런 일을 설계를 할 때는 항상 다른 나라에 우리가 지금 조함단에 가서 늘 협조도 같이 하고 서로 기술 교류도 하고 그런 배를 한번 새로운 배를 만들 너네들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계속 짚어가면서 그 나라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도 KDX-2에서 적용되는 그런 첨단 기술이나 그거를 거기에 배 하나에 그치지 않고 그거를 다시 해군본부에 기술체로 가지고 와서 그걸 데이터베이스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래서 그거를 다른 배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기술 자립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말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뭐 스텔스 기술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야, 너네들 그 검증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정말 과감히 아까 저 센터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챌린지 정신이 우리를 잘 했던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 당대에 있었던 것은 제일 잘한 것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또 다음에는 또 어려워요. 과거에 10년, 20년 전에도 그 선배님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면 기술 자립이 될 것 같고요. 특히 KDX2를 통해서 기술 자립이 많이 있었던 것은 배가 전투 시에도 정말 치열하게 전투를 했을 때도 배가 생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배보다도 더 우수하게 은밀하게 그런 것을 위한 기술 자립을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어떤 분들은 지금도 저한테 질문합니다. 야, 우리나라 군함 이제 다 만들 수 있다면서 우리가 뭐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조선소 세계 1위라던데. 저는 늘 그 마음속을 들 때마다 솔직히 말해서 좀 부끄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군함에서 기술 자료를 입는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왜냐하면 창과 방패로서 지금 이 순간도 엄청난 기술 발전을 위해서 적은 막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캐치업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순간에 그 기술 발전을 노력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저는 그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면은 그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거화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우리가 우리만의 만을 고집한다면은 어떤 글로벌한 기술 수준에 되지 않고 그걸 발전할 수 있는 다음 계기가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희들은 아직 기술 발전이 어렵습니다라고 감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그 당시로서는. 빙순이 이제 굉장히 또 겸손하게 아니면 굉장히 또 조심스럽게 이제 기술 자립 문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군 함정 발전 과정 속에서는 항상 순간순간 현재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그만큼의 어떤 그 이름으로 명칭이 되어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요. 거기에서 이제 기술 자립이라고 하면은요. 곧 이제 이게 수출이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KDX2급 함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당시에 다른 나라 해군에 있어서도 수출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의를 또 받았다는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저는 밤에도 가끔씩 전화 받아요. 옛날에도 그거 할 때. 우리 이제 해군에서 배를 지으면은 무슨 배는 누구한테 물어봐라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가끔씩 그 전화를 받아요. 근데 KDX2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이 좋은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전에도 KDX 전에도 잠수함이라든지 호위함, 군수지원함, 훈련함 그런 고수정 같은 것은 꾸준히 동남아나 남미 같은 데 수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KDX2가 이제 대양 해군으로서 작전으로서 이제 스텔스나 특수 성능 같은 걸 많이 만족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캐나다나 저 중동이나 동남아나 그런 나라에서도 상당히 선호해서 질문이라든지 수출 제의를 많이 받았었죠. 근데 그러나 아직까지 KDX2 자체는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우리 개발도상국에 우리가 배를 수출하는데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전투체계나 그런 것을 고급 저기를 하다 보면은 가격 경쟁력이 우리가 뒤져요. 그래서 그거를 아직까지 되지 못하는데 하여튼 KDX2로서 모든 원양 작전과 그 다음에 아데만 작전 같은 걸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함정을 수출할 때 이미 한국에서는 그런 큰 배도 설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3,000톤급 이상의 술 상담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됐었죠. 제가 알기로는 곧 좋은 소식이 또 있을 거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기대해 봅니다. 네,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질문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참석해주신 이제 나 교수님께서는 이제 KDX2 설계 건조 이제 실무자로서 여러 가지 좀 좋은 말씀 많이 주셨거든요. 다음에도 계속 모셔서 좋은 말씀 듣고 싶은데 일정상 그게 좀 어렵다고 해서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KDX2 설계 건조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들, 그다음에 이후에 우리가 훌륭한 함정을 더 건조하기 위해서 만약에 제도적이나 혹은 개선 방향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모아서 좀 말씀을 좀 주시죠. 예, 시간 관계상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이거는 정말 꼭 고쳐줬으면 좋겠다 바람사항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저는 모든 문제와 해답이 현장에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야지만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배가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배는 뭐 겉보기에서 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전투에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함정이라는 거는 그 해군에서 전투하는 것은 개인 병사가 총 들고 막 쏘는 게 아니고 배 살면서 배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쏘는 거습니까? 그러니까 이 배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 얼마나 전투 체계를 잘해서 연동을 시키느냐, 그게 전쟁을 하는 행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전투를 하는 행위는 누가 제일 잘하느냐면은 운용하는 사람, 그 전쟁하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또 반대로 배를 또 누가 제일 설계 잘하고 건조 잘하느냐, 조선소나 기술자들이 제일 잘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별도이 있는 것 같죠? 저는 한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서로 연동이 되고 통합되어야 되느냐. 한쪽이 나쁘면 한쪽이 반드시 좋아지고 서로 상충되는 의사결정들을 해 나가는 과정이 배 설계인데,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현장에다가 지금은 이제 더 많이 바뀌어가 현장에 조선소, 연구자,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 전투 제일 잘하는 운용자 다 한 테이블에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함정이라는 것은 시제품을 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순간마다 놓쳐버리면은 다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버릴 수만 있으면 괜찮은데 다시 만약에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거를 반드시 없애서 잘 만들지 않으면은 시험 평가할 때나 운용할 때나 특히 전쟁 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그런 걸 잘 만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운영자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적어서 내면은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굉장히 그 맞는 것 같으면서 굉장히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 지금 다른 나라에서 선진국들은 ROC라든지 우리가 요구 조건을 한 장 내지 두 장으로 줍니다. 그 이유가 적을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많이 적을수록 벌써 그거는 최적화되지 않는, 한쪽을 잘하면 한쪽이 이게 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적화되지 않은 성능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짧게 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설계를 해 가면서 그거를 보완하고 어떻게 이제 성능을 결정하는 거죠. 한 성능이 나쁘면 반드시 성능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하기 때문에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에 전문가를 보내서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제가 또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우리가 그거를 좀 반성하고 할 때가 좀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드웨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근데 소프트웨어나 아이디어는 뭐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이제 적당히 그냥 너네 좀 하지,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정말 그래서 설계할 때 설계 비용과 연구 개발비를 과감히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군함 같은 경우는 이제 상선도 이제 좋은 경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공짜로 투자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설계나 그 연구 개발비를 많이 투자해야 될지 좋은 저기가 나오고요. 특히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게 그 설계 초기에 개념 설계라든지 또는 이제 탐색 개발이라든지 연구 개발 단계에서 거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거기서 투자를 많이 해야지만이 그 좋은 배가 나오고, 그때 대부분의 배 함정의 성능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건조할 때 결정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결정되어 보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가 많이 투자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작은 돈을 투자했거든요. 보통 선진국에서는 배 전체 한 10%? 우리는 그것에 너무나 작습니다. 그걸 가지고 좋은 배를 만들라는 얘기는 이건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빨리 발상 전환을 가져서 소프트웨어에, 그러니까 아이디어에, 그 다음에 설계 비용에 해야지만이 좋은 배를 나올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것을 또 잘하려면 뭐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냐면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전문가가 모든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걸 망치습니다. 전문가 눈에는 그게 보이지만은 전문가가 아닌 눈에는 보이질 않거든요. 그 다음에 비전문가가 그거를 행위를 하면은 안 한 것만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분야에서 조선소는 조선소, 그 다음에 전투체계는 전투체계사,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군은 군, 그 전문가들 다 모여가지고 많은 교육을 하고 전문가를 길러내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데, 그거는 꼭 공부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현장 묵기라고 그럽니까? 현장에서 노하우를 많이 쌓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해군의 주력 구축함 KDX2 개발사,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